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박성원 논설위원의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길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칼럼과 서승욱 중앙선데이 정치 에디터의 강철수가 사는 길은 이거다라는 중앙일보 칼럼을 엮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철수는 탈당 이틀 뒤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면 죽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아진다.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새누리당이라고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하고 집권할 수도 없지만 집권해서도 안 된다라면서 각을 세웠다. 놀라운 것은 그런 안철수가 탈당 회견을 위해 긴 복도를 걸어가는 순간까지도 문재인 대표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대목이다. 최후 통첩, 혈혈단신 운운하면서 새로운 항해를 결단했다는 사람이 뒤로는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렸다니. 이런 지도자를 믿고서 제1야당이라는 큰 집을 버리고 한 배를 타는데 정치 생명을 걸 정치인이 몇이나 있을까? 어제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3명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지만 정작 3년 전 유일한 측근 의원이었던 송호창 의원은 야권에는 통합이 필요하다라면서 합류하지 않았다. 1월경 현역 의원 20%를 잘라내기 위한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소속 의원 평가 결과 공개를 전후로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 일부가 탈당 대열에 합류한다 한들 김 빠진 맥주로는 파괴력이 클 수가 없다. 안철수의 혁신과 새정치는 여전히 3년 반 전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제시했던 평화 위에 세우는 공정한 복지국가 수준의 모호한 담론만 맴돌고 있다.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안철수 의원은 대내외적 파고 속에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구조개혁 방안 같은 뜨거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거의 없다.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패권주의라고 공격하고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면서 정권을 비판한다 해서 중도의 가치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다. 네, 여기까지가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로만 거론되어 온 안철수의 탈당이 전격적으로 결행됐다. 탈당의 비언은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였다. 안철수의 타겟인 중도층은 우리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 안철수의 성패는 자신이 희망 없는 당으로 낙인 찍은 제1야당보다 더 경쟁력 있는 진용을 짜느냐, 여권 지지층의 마음까지 움직일 중도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하지만 안철수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겠다며 나설 사람들을 위한 매력적인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인재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내가 아닌 당신이 간판이라면서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보기도 싫은 술잔을 입에 갖다 대는 신용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을 들켜버린 강철수보다 서울시장도 네가 해라, 대통령도 네가 해라 했던 다소 모자라 보였던 과거 철수의 모습이 그를 살릴 특효약일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승욱 에디터는 지금의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내가 짝 먹어야 하는데 문재인을 넘기 힘들어 따로 살림 차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자꾸 배척하는 행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드는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뒤 처음으로 야권의 중심지 광주를 방문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광주 지역 지지 모임 출범식에서 호남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로 입당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제부터 당원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이틀째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3만 3천 명이 입당했습니다. ここまでの一連の出来事、これについても政権の顔色を検察が伺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が広く持たれているところです。韓国の検察当局においては控訴をすることなく本件を終結させることを希望しま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다스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내상이 엄청납니다. 특히 언론 탄압,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청와대 심기를 살펴서 가토 전 지국장을 재판에 붙였던 검찰로서는 이런 망신이 또 있었을까요? 방금 들으신 가토 전 지국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국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국 검찰 당국은 항소를 하지 않고 본건을 종결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탄저균 검사용 사균 샘플을 반입하여 장비시험 및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말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탄저균 샘플이 도착한 것은 지난 4월이었지요. 미군 측은 한 달이 지나서야 단순한 배송 실수라면서 탄저균 샘플 실험은 처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합동실무단이 넉 달간 조사해봤더니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나 탄저균 샘플을 몰래 들여왔던 것입니다. 또 오산기지뿐 아니라 서울도심 한복판인 용산기지에서도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가또 무죄 판결이 나오자 외교부는 앞으로 이런 허위 보도가 한일 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는 기자 메모란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동문서답에 가깝다. 한일 관계에 부담을 준 정도로 따지면 산케이 신문의 사실과 다른 보도보다 결국 무죄가 나올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국내외적인 파문을 자초한 검찰의 과잉 대응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일본뿐 아니라 미국, 국제 엠네스티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며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을 것이란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는 일본 측 입장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켰다. 일본 측이 그동안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를 줄곧 주장해왔음을 감안하면 일본 측의 주장을 참작해달라는 외교부 공문은 사실상 무죄 탄원서인 셈이다. 애초부터 기소가 무리였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부는 이 공문 발송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제가 없이 외교부가 독단적으로 무죄를 탄원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은 없다. 네, 여기서 제가 잠시 첨언하자면 아베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때 재판의 당사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송 취하를 사실상 압박했었죠. 네. 그렇다면은 청와대와 논의 없는 탄원책이 이건 뭐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서 더욱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토 전 지국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건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검찰 당국은 항소를 하지 말고 본건을 종료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측면에서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을 자초해서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심어준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신모 기자는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이번엔 포커스를 검찰에 맞춰 보겠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지요.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근절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은 지 이틀 만인 8월 7일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 금지시켰고 고발장 접수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을 통해 기소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었던 것인 허위로 적시했다라면서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란 점을 기소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지휘한 사람인데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그 지휘자였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허위 사실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검찰의 주요 기소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개망신인 거죠. 이런 가운데 가토 전 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나에게 꼭 유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유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가 결국 하명, 즉 청부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편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됩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처럼 최소한 공인에 대한 법 적용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단면, 한겨레 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이 검찰의 편파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모 전 실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핵심 인물 중 하나인데요. 권모 전 실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청탁자, 즉 최경환 부총리의 외압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경환 부총리 측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고 있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도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수사는 외면한 채 이번 사건을 자신과 박철규 전 이사장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검찰의 수사 태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권모 전 실장은 6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최경환 부총리가 외압의 실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간부 J씨는 지난달 11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 권모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최경환 부총리 쪽 정모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채용 청탁의 채널을 서울이 아닌 지역구로 해달라. 이쪽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채훈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지난 10월 권모 전 실장을 만나서 최경환 부총리가 살아야 한다라면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최경환 부총리 쪽의 수사 방해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황모 씨의 경우 서류 전형 성적이 2299등이었고 면접 성적도 나빠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 황모 씨의 합격을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면은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도중에 인사 이동 청탁을 부탁하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내서 논란이 됐었지요. 그런데 청탁 대상자가 민원인이라고 해명했는데 MBN이 확인해봤더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인사청탁이었느냐? 바로 조카였습니다. 조카의 인사이동 청탁 문자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신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광림 의원은 MBN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친조카가 맞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탁을 한 적은 결코 없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이번엔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입사원 희망퇴직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불법 파견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에 인천공장의 엔진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정규직의 빈자리에 사실상의 용역 직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는 이번 외주화가 불법 파견이라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판례를 보면은 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원청 소속
노동자로 봤다면서 사측은 물류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9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분석에 귀를 기울여 볼 텐데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질수록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역시 인상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금리를 바로 올리자니 지금 나라의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고 있습니까? 또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죠? 이것이 또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을 보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부터 은행채 금리, 코픽스 등이 상승했고 시중은행의 여신, 수신금리가 오르는 등 시장금리는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2%대까지 내려갔던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도 이달에는 대부분 3%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미국이 7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면서 한국 경제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됐던 금리 인상인데다 인상폭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첫날 국내외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내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누구도 한국 경제의 내일을 자신 있게 전망하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병행할 경우 12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니지만 결국 한국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금리로 연명해온 한계 기업들이 금리 인상 충격으로 급격하게 부실화돼서 은행 건전성에도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 산 분들 이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가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주목할 텐데요. 이른바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입법부 수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자, 그런데 3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말입니다.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한 사람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4.11 총선 2주 뒤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꼭 좀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에게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처리가 이번에는 꼭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교시와도 같은 박근혜 대통령 엄명에 친박계인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가 총대를 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정의화 의장은 이 법을 반대했습니다. 한 48명이 반대했는데 그중 일원이었던 것이죠. 정의화 의장은 의장 권한 대행으로 이 법의 통과를 선언하면서도 과연 충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 여전히 회의적이라면서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결 12일 전에는 반대 기자회견도 자청했는데요. 정의화 의장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고상해도 우리 정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연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다음 더구나 이 법은 19대 국회에 적용되는 법인 만큼 18대 국회가 아닌 새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최근의 상황은 입장이 역전된 형국인데 법을 반대했던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찬성했던 사람은 법을 어기라고 주문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계속해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직권상정 근거로 들고 있는 비상사태급 경제위기론,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 관련 부처 사령탑들인데 곧 교체된단 말이죠. 총선용 개각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가 위기인데 수장을 왜 바꿉니까? 경제 위기라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 위기, 이건 뻥이란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두고 메가톤급 대외 악재들이 태풍처럼 밀려오고 있다. 대외 악재의 비상사태와 입법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같은 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 이에 따른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제2의 외환위기까지 언급하면서 경제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습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일제히 2%대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말이죠. 예, 2%대와 3%대, 이거 많이 다르지요. 진짜 비상상태라면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현재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을 어기라고 압박하고 긴급 재정경제명령 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솔직히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기는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기들 혼자서 비상사태다, 직권상정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야당을 만나서 설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닫아버린 타협의 공간을 열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막힌 전국이 풀리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CBS 노컷뉴스 기사도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치적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최근 정의화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자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석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전망도 오갑니다. 끝에 가서 사약을 내려받게 생겼다, 이런 식입니다. 정의화 의장이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라는 청와대의 반협박에 단호하게 반대하면 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명죄로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함께 증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을 현직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근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대상에는 국회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장도 현역 의원임을 감안해서 64조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되면 당연히 국회의장 못하지요. 그러나 이 제명 조항이 실제 적용되려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담은 국회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법을 보니까 제명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자신에 대한 제명안이 담긴 의사일정, 그거 작성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따라서 국회의장 해임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셈입니다. 국회의장 해임으로 하겠습니까? 사생활 들춰내가지고 개망신 주고 해가지고 쫓아내려 하겠지요. 최동욱처럼.
국회와 청와대의 갈등. 실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 야당이 반대하는 해고를 쉽게 하는 법, 국민들의 통장과 문자, 이메일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법을 국회의원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키라고 청와대가 압박하는 터. 청와대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국회의장이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며 다시 압박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불쾌해야 합니다. 상권이 분립돼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 체계에 뭔가 좀 의심이 가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개정 국회법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 처리를 사실상 원천 봉쇄했습니다. 고질적으로 반복된 몸싸움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과거 야당이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온 관행의 싹을 아예 자른 겁니다. 직권 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3가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2012년으로 가보면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정몽준 의원 등 중진들은 선진화법이 통과되면 국회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게 법안 통과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당에서도 동의를 한 법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새누리당 주류가 밀어붙인 국회 선진화법.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는 새누리당 주류가 스스로가 거둬들이는 분위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첫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 국회 원인이 되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며 개정할 것을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법안 연계 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 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다시 2015년으로 돌아와서 직권 상정 촉구 결의문을 들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정 의장이 거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라 처음 대화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정 의장은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3년 전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3년 전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이럴 시간에 야당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은 혹시 그때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킨 사람들을 욕해주세요. 이거 아닐까? 공화국 참치논평. 고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공무원 여러 명이 성매수를 한 단서가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 여수 A 유흥주점 여종업원 강모 씨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성매수 남성 51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6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매수 혐의 공무원은 경찰과 해경, 국세청, 소방서 직원이 각 1명, 여수시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종업원 강 씨에게 강제로 한편 경찰은 여종업원 강 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A 유흥주점 업주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공금 21억 원을 횡령한 경남 하동농협 직원 이모 씨가 A 유흥주점에서 10억 원가량을 유흥비로 쓴 사실이 드러난 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박모 씨가 여종업원들의 군기를 잡겠다면서 강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도 인권도 없었던 말 그대로 지옥이었군요. 이 유흥주점 말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준 전 회장 측이 차영 전 대변인의 아들을 자신의 친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아들의 친아버지가 조희준 전 회장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법률상 부자 관계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은 조희준 전 회장이 친자 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차영 전 대변인과 논의했다면서 조희준 전 회장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희준 전 회장 측은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았지만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7월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올봄에 경기도 오산 미군 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건과 관련해 한미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내놨지요. 이와 관련한 한겨레 사설입니다. 미군은 사건 발생 직후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라고 했지만 탄저균 샘플은 2009년부터 서울 용산기지에 15차례나 더 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몰랐다면 주권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부 자격이 없다. 이번 사건도 철저하게 미국 쪽 자료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탄저균 실험을 한 용산기지의 병원은 이미 없어졌으며 배달 시점과 탄저균 양도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단의 한국 쪽 단장은 오산 사건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미국 쪽을 옹호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버젓이 우편으로 배달돼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사한 내용이 이렇다 보니 대책도 미봉에 그친다. 미군이 탄저균 등의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쪽의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할 때 공동평가를 하는 것이 전부다. 탄저균은 생물무기를 대표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게다가 요주의 생물학 작용제는 15개 종류가 넘는다.
그간 패스트균이 반입된 것도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유사시 생물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저균 실험 등을 정당화한다. 비상시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서 사전 대응에 주력하는 생화학전 방침에 따라서 지구촌 전역에서 무리하게 실험실을 운영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하려면 우리 스스로 이 실험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확신한 다음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탄저균 실험 등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우와, 드디어 12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부터 온오프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그 첫 관문이 열려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헬조선 정말 바꾸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 바꾸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힘이 강해져야 합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바로 입당입니다. 응? 당원 가입? 그 온라인으로 5분이면 된다고 전해줘. 오늘의 날씨.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4도, 대구, 광주 7도 등 어제보다도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일요일 낮까지는 비교적 맑겠고요. 추위가 모두 풀려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늦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중기예보를 보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에는 구름 낀 날씨가 예보됐네요. 눈이 오겠다는 전망은 없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 이용인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 더 네이션 사태 누가 주범인가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진보적 전문지인 더 네이션이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을 계기로 국외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물밑 대응이 드러났다.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행동대에 불과할 뿐 총영사관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관역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런 비판은 분란을 일으키게 만든 몸통을 뒤로 숨겨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몸통은 누구인가? 현지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은 이른바 본부로 불리는 외교부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이런 짓을 할 배짱이 없다. 이번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거론한 기사와 관련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뉴욕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통해서 본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교부가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에서 밝히는 입장은 특히 이번처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 대응을 할 때에는 상당한 고위 인사들의 결재나 지시가 있어야 한다. 미국 통이라고 불리는 고위 인사들이 미국 언론과 접촉해서 게다가 미국적 사고에서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반론을 관철시키려 할 때 파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걸 몰랐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알고서도 지시를 했다면 국가의 평판은 뒷전으로 제치고 그분의 심기만 고려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어쩌면 자신들이 한 일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지시대로 잘 이행했다면서 뉴욕 총영사관을 칭찬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외교부는 청와대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인 사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일선 부처의 자율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은 독주하는 박근혜 정부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야당을 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실으면 외신이라 할지라도 거세게 항의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는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국격입니다. 조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